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가구당 자산과 1인당 개인 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경북의 소득 현황을 살펴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가장 먼저 경북의 1인당 소득 그리고 가구당 자산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얘기하신 대로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대구 경북의 고용 및 소득 변화라고 하는 통계를 발표했었죠. 이 경북을 놓고 보면 1인당 이 개인 소득을 보면 2011년 그러니까 10년 전 정도 시점에는 한 1,363만 원 정도 네. 연 기준이죠, 연 기준. 네. 근데 이것이 이제 2020년 재작년 기준에 이제 1,979만 원 정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른 이 평균을 놓고 보면 또 전국 평균보다는 또 한 150여만 원 적어요. 네. 뭐 전국 평균보다는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가구 자산을 좀 놓고 보면 가구 자산이 2017년도에 3억 1,800만 원 정도. 어쨌든 가구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집, 부동산 등등 뭐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은 2017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는 다소 조금 오히려 또 하락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이제 중요한 건 가구 부채. 네. 각 가구별로 또 부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소득이 있고 또 자산이 있고 또 거기에 또 부채. 이것이 소위 말해 우리가 이제 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한 그 개인 또는 한 가구의 가정 경제죠. 그야말로 소득, 자산, 부채인데 부채는 이 경북의 경우에는 평균 가구당 부채 규모 5,104만 원 정도, 5,014만 원 정도로 나왔는데 이 2017년도는 4,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것이 조금 넘어가서 2018년도는 5천만 원 조금 넘은 정도인데 네. 이게 이제 어쨌든 2021년 작년 기준으로 5,104만 정도니까 제법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지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오늘 이슈 토크 이 주제를 다루는데 이 개인 가구당 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네. 그리고 이 자산도 그다지 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반대로 가구당 부채는 늘고 있다는 네. 것은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지 좋은 현상은 절대 아니다라고 현황을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될까요? 이 부분을 물론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있어요. 네.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청년 문제입니다. 청년들의 그 유출 또는 청년 실업률 이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네. 왜 그래야 되는지를 조금 살펴보면은 이 전국의 이 실업률은 평균적으로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청년 구분옷이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네. 대구 경북만 놓고 보면은 청년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20세에서 39세 뭐 이렇게 대략 이제 연령을 좀 나누기는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전국 지표로는 이제 15세에서 29세를 우리가 청년층으로 이제 지표를 잡고 있는데 전국의 실업률은 올랐는데 대구 지역의 이 청년 실업률은 낮아졌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해 안 되죠? 네. 이건 다시 말하면 대구 경북 지역의 청년들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거죠. 숫자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만큼 다시 말해 그 파이 자체가 떠나버리고 없기 때문에 통계 지표에 잡힐 분모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경북 지역이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마찬가지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청년층이 떠나갔다.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대구의 청년 실업률은 2019년 정도 통계를 보면은 8.3%에서 7.1% 정도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경북은 어떨까요? 경북도 39에서 3.2로 실업률이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원래 숫자 그대로 청년들이 그야말로 아주 바글바글 이 지역에 많이 살면서 실업률이 낮아진다면 이건 얼마나 좋은 지표입니까 이건. 네. 그런데 청년들이 떠나고 없어서 청년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대구 경북의 실업률은 낮아지는 거죠. 이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걸 또 보면은
우리가 또 이제 15세 이상 그야말로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정규 직장에 다니든 우리가 이제 프리랜서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제 15세 이상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경제 활동 인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경제 활동 인구에 있어서도 경북의 경우에는 감소폭이 상당합니다. 그 감소폭의 이 연령대가 대부분 다 20대, 30대, 40대 한창 경제 활동을 하는 사회생활을 하는 감소폭. 20대는 3.9%, 30대 3.5, 40대도 3.9, 4% 가까운 수치가 감소했다. 자,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대구 경북의 일단 연구 그룹이죠. 그 대구 경북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을 하죠. 지역의 청년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도 함께 줄어들었다. 뭐 제가 얘기했던 거의 비슷한데 특히 대구를 놓고 보면 네. 대구는 과거 섬유 산업이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섬유 산업이 중심이 되어 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섬유와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이 양질의 연관 산업들이 막 만들어졌어야만이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데 그러질 못했고 물론 섬유 산업 자체가 좀 고도화된 건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섬유 산업 말고 또 하나 대구 지역의 이 대표적인 제조업 산업이 자동차 부품 산업입니다. 네. 자동차 부품 산업이 수십 년 내에 굉장히 비중이 커졌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 부품 산업의 이 회사들도 면면을 보면 상당수가 청년층들이 봤을 때는 내가 저기 가서 내가 생각한 만큼의 임금 수준, 뭐 근로조건 이런 거 맞춰질까? 뭐 이런 등등을 생각했을 때 큰 메리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역의 청년 인구가 줄어서 실업률이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약하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실제로 경북 청년층의 경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통계로 보는 경북의 고용과 소득이라고 하는 그 이 자료를 보면은 네. 경제 활동 인구 아까 제가 15세 이상 얘기를 했잖아요. 경제 활동 인구가 이 10년 전에 비해서 늘긴 늘었어요. 늘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걸 연령별로 보면 10대, 20대, 30대, 40대는 오히려 1%에서 많게는 4% 정도 감소한 거죠. 네.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청년 얘기가 계속 연결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반면 50대, 60대는 어떨까요? 50대, 60대는 이 경제 활동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네. 이건 다시 말하면 뭘까요? 점점 더 고령화되어가는 시발점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10대, 40대, 10대에서 40대까지는 당연히 고용률은 낮아지는 거죠. 네. 이런 그 약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좋지 않은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이 저임금이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그러면 결국 기업 경쟁력 약화를 불러오는 경제 악순환이 계속될 텐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이 부분의 데이터는 그 얘기하신 대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2월달에 한국은행의 이제 대구 경북본부가 발표한 대구 경북 지역 가계 소득 및 추이라고 하는 그 이 데이터를 보면은 대구의 경우는 2016년 기점으로 보면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정도 이 기점으로 보면은 이 평균 임금 이 수준이 전국 대비했을 때 80% 정도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네. 했고 또 경북도 그 당시에는 90%대 정도를 유지를 했어요. 뭐 어느 정도 양호하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했다. 대구보다는 그래도 우리 경북이. 그런데 2017년과 2020년 한 3, 4년 정도의 이 대구 경북의 청년들이 순유출되는 네. 다른 지역으로 떠난 순유출이 연평균 11.9%씩 증가했다. 그만큼 떠나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수치는 그야말로 청년들은 떠나가고 그리고 동시에 임금 수준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 이러냐, 왜 이런지를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 청년들이 봤을 때 네. 내가 생각하는 근로 조건과 임금 수준에 맞지 않을 것 같았어. 재계 기업이. 네. 그리고 또 그런 기업이 없을 것 같았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또 동시에 또 하나는 내가 전공했던 것과 맞는 어떤 일자리가 네. 없을 것 같아서 또 찾아보니 막상 없었어.
그래서 떠나갔다. 이 수치가 수준과 임금 수준과 근로 조건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떠났다는 게 30% 넘고, 그리고 본인의 전공 또는 경력과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또는 없었어 떠났다는 인구 또한 30% 정도.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 60% 정도가 그의 본인이 생각하는 기업들이 없다.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 네. 이 대구 경북 지역에. 그 원인에서 이렇게 많이 떠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임금을 받고 그야말로 다시 말해 급여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보통 이제 청년들, 뭐 보통 직장인 마찬가지지만은 네. 그걸 이제 업종을 구분하면 보통 이제 제조업이 한 80~90%거든요. 물론 이제 서비스업도 많지만, 근데 제조업이 가장 많았던 특히 이제 구미의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네. 파주로 가버렸죠. 그다음 그 핸드폰 생산했던 구미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죠. 고용 인력 엄청났죠. 뭐 베트남 정도 해외 기지로 다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고용 숫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12년에서 한 10년 정도 사이에 네. 무려 60.4%가 제조업 근로자 숫자가 줄어든 거죠. 엄청난 숫자로 줄어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외에 네. 또 자영업자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영업자 숫자도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왜냐? 제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야만이 그 사람들 또 먹고 마시고 쓰고 소비하잖아요. 네. 그만큼 인구가 줄어드는 거 자영업 안 되죠. 그러니까 자영업 숫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셨던 대로 지역 경제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고용률 줄어들죠. 소득 감소되죠. 그다음 청년은 떠나가죠. 그러니까 자영업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확실한 대책을 통해서 이 악순환을 끊어낼 필요가 있어 보이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네, 특히 우리 경북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지역 소득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를 6만여 개나 줄였다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이번 올해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2023년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숫자를 제법 줄여버렸습니다. 네. 줄여드렸는데 이 수치가 뭐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액수는 봤을 때는 2조 6,700억 정도에서 조금 한 387억 정도 준 1.5% 정도 어쨌든 노인형 일자리에 들어갔던 예산인데 뭐 줄기는 조금 전체 수치로는 조금밖에 줄진 않았다 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공익형 활동, 공익형 소득이 보장되는.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뭐 환경 미화를 한다든지 네. 공원에 청소를 한다든지 또 이 가을 지금 늦가을 정도 되면 이제 지금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이걸 이제 골목골목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지나다 보면 많이 보잖아요. 네. 이런 소위 말하는 공익형 일자리를 많이 줄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왜 줄였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향이 이제 정책 방향이 단순 노무형 공익형 일자리는 줄이고 그 노인들의 이 경력과 그리고 노인들의 어떤 이 소질을 활용한 그 어떤 민간 창업형 지원을 좀 늘리겠다. 네. 이렇게 해서 줄인 겁니다. 네. 줄인 건데 사실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경력으로 물론 대단한 경력이 계시는 분도 많이 있죠. 네. 뭐 대기업에 계셨거나 뭐 학교 교수로 했었거나 뭐 나름 사회층에 있었던 분들이 많지만 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나와서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을 때 무슨 그 경력을 살려서 얼마나 대단한 이 창업형 뭘 하겠습니까? 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익형 일자리는 기존에 해왔던 것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경제활동에 대한 노인분들의 의견이나 의사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당연히 중요하죠. 지금 그 부분을 이제 통계로 좀 보면 이 또한 이제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2022년도의 고령자 통계 그러니까 이제 65세에서 79세 어르신. 네. 근데 79세가 넘어가면
정말 건강이 따라주지 않고는 이렇게 뭐 소득 활동을 하는 게 쉽지 않죠. 네. 근데 65세에서 79세 사이의 이 고령자분들 중에 54.7%는 취업할 의사가 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간에 나는 일을 하고 싶다. 네.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느냐 물어보면 또 50% 이상은 일단 생활비를 좀 벌어야 된다. 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통계 수치로 보면은요, 이거 깜짝 놀랄 일입니다. 물론 이제 뭐 언론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 수치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예요. 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이미 17.5%입니다. 그러면 인구 5명 중에 거의 1명이 네. 65세 이상이에요. 지금 현재 2022년 지금 현재 이 시점에. 그리고 이것이 조금만 더 가면은 이게 2050년 정도 되면은 절반이 되고요. 그보다 좀 더 앞에 불과 앞으로 10년 후만 돼도 40% 가까이가 65세 이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심각해지는 상황.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을 놓고 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 전라남도 가장 많고 그다음에 경북이 두 번째 많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비슷해집니다. 뭐 광역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고 네. 그런데 이렇게 점점 고령화 인구가 고령화돼가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 인구 20%가 넘으면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초고령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것이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2050년 되면 인구 절반이 인구 아직 점심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아직 그때는? 어쨌든 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인데 둘 중에 한 명이 고령 인구인데 네. 지금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바로 이런 노인형 일자리 특히 공익형 일자리도 저는 그걸 두텁게 점점 해나가는 정책적인 시도를 해서 또 하다 보면 또 이제 문제도 있을 수는 있죠. 네.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미래를 봐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는 저는 두텁게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인 문제를 조금 더 짚어보면요.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60세 이상 1인 가구도 늘어나는 추세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당연히 늘어나죠. 그 60세 이상 인구도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가 갑자기 65세가 되나요? 40대, 50대 늘어가면서 이제 어느 순간 60대로 진입을 하게 되고 네. 60대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70대 되는 건데 이 60대, 50대, 40대 수치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공익형 일자리 제도를 저는 미리미리 지금부터 좀 제도적인 보완을 하면서 많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40대, 50대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끝으로 1인당 소득, 또 가구당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 마련해 보면 좋을지 의견 주시죠. 네,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지나다 보면 그 폐지 줍는 많이 보잖아요. 네. 지금도. 네. 근데 우리가 세계 12위 경제 국가가 됐다고 하는데 폐지 줍는 노인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네. 그건 다시 말하면 그 풍요속의 빈곤입니다. 왜냐? 전체적으로 이 우리나라 국가가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었다 하지만 네. 개인적으로 떨어놓고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개인별 소득, 자산, 부채 이런 전체 가계를 놓고 보면 가난해졌다. 이게 지금 일본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네. 일본이 한때 국가는 부자였지만 개인은 뭐 가난했거든요. 네. 워낙 뭐 또 그 이 알뜰하게 사는 또 일본의 국민성도 있지만 지금 반대로 일본은 국가도 중앙 정부도 가난해졌고 국민도 가난해졌어요. 지금 우리도 이 인구 추세로 가면 일시적으로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가 국력이 그리고 우리 국가 경제력이 조금은 더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도 어느 순간 이것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민들도 점점 피폐해집니다. 경제적으로 똑같이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죠. 첫째, 아까 얘기했듯이 고령 인구를 대비해서 그야말로 공익형 일자리, 생계형 일자리. 네. 일단 먹고는 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 우리 의료보험 어느 정도 다 보완이 돼 있으니까 일단 일자리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그 공익형 노인 일자리 먼저 해결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한 그 공익형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요?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 네. 우리가 이런 뉴스 많이 보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도 그 세모녀 죽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
그야말로 생계형으로 사망한 겁니다. 당장 먹을 거 없고 힘들고 빛에 쪼들리고 부채 있고 이런 것들 그런 사각지대를 우리가 해소를 해주는 이 그 좀 촘촘한 복지 정책이 저는 뒤따라가 줘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